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그린로드 대표 김종입니다. 저는 오늘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먼저 제가 창업했던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고 그 아이템을 어떤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타겟팅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분들도 많이 힘드신데요. 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업체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그린로드라는 업체입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창업했고요. 지금 이제 창업한 지 2년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품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도 저보다 많은 선배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지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익산에 있습니다. 저희 익산에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그 농림부에서 조성해 놓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 단지에서 현재 임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케이스는요, 좀 창업 이력이 좀 특이한 건 있습니다. 보통은 전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다시피 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모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공모전을 할 때는 좀 상금에도 욕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제 아이템을 좀 검증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공모전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좀 아이템을 검증을 받았고, 지금은 그때 당시 공모전 아이템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비 타겟팅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30분 정도 제가 창업했던 얘기들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네. 그 자료 화면 보이시죠? 저기가 제가 머리를 빡빡 밀고 있는데요. 고시원입니다. 이때 제 나이가 23이에요. 셋. 원래 저는 전공이 영어과입니다. 근데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에 갔죠. 군대를 의경을 갔었는데요. 의경을 제대하고 나서 공무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딱히 뭔가 뭐 뚜렷한 목표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공무원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고시원이 보통은 공부하러 신림동이나 노량진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곳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좀 그 신림동에 가면 2평짜리 고시원들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이 너무 싫어서, 저는 산 속에 있는 사찰이 있죠. 사찰, 절. 그 절에 보면 고시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제가 저희 고시원에 있는 형들하고 밑에 내려가는 머리 자르는 시간도 아까워서 막 바리깡 들고 서로 막 밀어주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시원이란 곳이 참 재밌는 곳이 뭐냐면요. 밤이 되면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좀 이제 뭐 차도 한 잔씩 하고요. 또 족구도 차고요. 좀 많이 어울려요. 아무래도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뭐 공부에 관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수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죠. 고시원에서 공부를 또 처음에 열심히 했지 좀 지나다 보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 게 6년을 제가 그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죠. 제가 시험도 뭐 1차 합격했다가 2차 떨어졌다가 막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그때 제가 공부했던 공부는 경찰 간부란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었어요. 근데 6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처음 제가 좀 머리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곳에서. 근데 6년 지나니까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 공부 자체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이 고시원에서 나가야겠다. 더 고시원에서 살다가는 보통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고시병이라고 있답니다. 그 저를 고시생 중에서
공부하다가 스님 된 친구도 있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저는 일단 무조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6년 동안 공부를 준비하면서 스펙이 저는 아예 다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취업도. 그 하다못해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익이라든가 뭐 해외 연수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턴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쌓아놓잖아요. 근데 저는 6년간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졸업장도 없었고요. 제가 대학을 중대학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일단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요. 붕어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제 첫 돈벌이가 제가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붕어빵을 해봤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전라북도 정읍의 그 사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이제 낮이 되면 내려가서 그렇게 붕어빵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저 사진이 그때 저도 있고 한 명이 또 있는데 저 친구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혼자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친구를 꼬셔서 그 친구를 제가 같이 붕어빵을 한번 해봤어요. 저 때 저희가 붕어빵 장사를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매출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이 그때 당시 정읍에 있는 신문사가 저희를 일면에 내줬던 그 자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잠시 드리면요. 저희가 보면 지금은 붕어빵 그때 당시 13년도죠.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당시 13년도에는 붕어빵은 보통 배달은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배달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붕어빵이라는 게 저희가 한번 사서 드셔보시겠지만 많이들 한번 사서 집에 가져가면 눅눅해서 붕어빵이 종이에 달라붙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습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이 친구랑 우리가 15분 이내 거리는 배달을 하자. 그래서 이 친구랑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붕어빵 배달. 이 붕어빵 배달을 그때만 해도 뭐 짜장면, 족발 뭐 이런 거밖에 배달이 없었거든요. 통닭. 근데 나름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골에서 나름의 혁신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 대 사서 붕어빵 배달을 했죠. 그러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 미용실 무슨 가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한번 첫 사업을 해본 것 같아요. 비록 작은 사업이지만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제가 붕어빵의 특징이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제 또 봄이 되기도 했고요. 4시에 오픈을 해서 10시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 친구랑 시간이 많이 남아요. 오전에. 그래서 마침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이 저한테 농업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농사 한번 지어봐라. 남는 시간에.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농사를 한번 지어보게 됐죠. 이때.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농사가. 저는 농업에 대해서 기반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친척분이나 주변에 농사 짓는 분도 없으셨고요. 그냥 그 동네 어르신 분이 300평 빌려준 땅에다가 돼지 감자라는 작물이 있는데요. 그런 작물을 처음 심어보고 처음 삽질도 해보고요. 제가 의경 나와서 삽질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해봤죠, 농사를. 이때 좀 많이 느낌이 좀 많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붕어빵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밤 10시가 되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또 오세요. 그 집에 또 붕어빵이나 오뎅 사가신다고. 또 낮이 되면 한 6시가 되면 초등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더라고요. 그 붕어빵 구우면서. 근데 그것도 저도 에너지 소비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막 계속 대화를 나눠줘야 되고 뭐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근데 밭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낮에는 밭에 갔는데요. 할 일이 그다지 없었어요. 처음에 돼지 감자 자체가 일이 없거든요. 농사가. 그래서 할 일이 없었는데 밭에서 그냥 평상을 하나 짜서 그 친구랑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했었어요. 그냥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80이 돼도 농사를 통해서 용돈벌이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 공무원이라 생각을 했었지만요. 그때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 농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80이 되고 70이 돼서 허리가 구부러지셔 어르신들도 농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처럼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잖아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내 밥벌이나 할 수 있겠다 농업으로. 그래서 또 농업이라는 그런 현장 그 농촌 그것이 저한테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농업을 하자 나는. 그래서 책을 아예 다 덮어버렸죠 그때 당시. 이때 선택한 게 정말 쉽게 선택했습니다. 단순하고 뭐 큰 욕심 없이 선택했던 게 제 농업이고요. 이때 농업을 선택하고 나서 저 나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 가공이나 농업 쪽이나. 그래서 저도 이때 농업을 선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과연 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농사하면 뭔가 땡볕, 트랙터, 비닐하우스 이렇게 뭐 고된 노동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과연 내가 그런 고된 노동을 버틸 수 있을까? 땡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될까? 아니면 또 깡이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제가 들어가서 농사일을 한번 배워보게 됐고요. 그때 들어간 농장이 야생화 농장이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일을 배워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과연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게 했고요. 또 제가 좀 눈물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때 밭에서 처음 물어본 것 같아요. 월급도 적거니와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저녁까지 해야 되고 또 여름이 되면 그 야생화 농장이었는데요. 여름이 되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그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정말 온도가 너무 그 뜨거운 곳이거든요. 여름에는 하우스 안이. 그런 곳에서 또 일도 해보고 그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많은 그 심적인 교차점이 있지 않았나.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22살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저녁이 되면 몸이 고되잖아요. 그러면 소주도 한 잔씩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죠. 그 친구랑 몸이 고되니까요. 그래서 소주 한 잔씩 먹는데 그 친구가 너무 농업에 대해서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는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그리고 뭐 FTA라든가 뭐 그런 농업에 대한 농정 현황 그런 것도 저한테 설명도 해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한국농수산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데요. 그 한국농수산대학의 실습생으로 왔던 친구였습니다. 그 농장에. 저도 그때 한번 더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그때 나이가 제가 29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나이지만 지금이라도 농사를 제대로 한번 짓고 뭔가 농업 쪽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면 저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3년을 투자를 해보자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에 수능을 다시 보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야생화 때 일을 하던 사진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 한국농수산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수시도 떨어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영어 공부를 다행히도 많이 해놨나 봐요. 그래서 그 덕에 수능 시험을 늦깎이로 보고 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요. 학교에 입학해서는 정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보다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 학교 들어가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그 느낀 걸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학교 대부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다들 대부분 20살 동생들이었고요. 저는 전공이 특용작물학과로 제가 입학을 했었거든요, 당시.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학교 저희 학생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농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좋은 자제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 학교에.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농업 기반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자신감이 많이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땅 사야지, 트랙터 사야지, 뭐 비닐하우스 올려야지. 아무리 대출이라 하지만 대출이 나온다고는 하지만요. 농업인 대출이 좀 자신감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좀 아쉬운 점은 그때 당시 제 상황에서는요. 저는 농업에 대한 인적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다니던 동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라왔고 농업을 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돌아갔을 때 현장에 적응 속도가 빠르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땅부터 알아봐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좀 방향을 빨리 틀었어요. 농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공 쪽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위탁 가공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가공을 하자, 농식품 제조업 쪽으로 저는 마음을 먹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아이템을 짰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아이템들이 뭐 해바라기 씨를 이용한 식물성 우유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어떤 천연 소재라든가 천연 방부제,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작두콩을 이용한 무카페인 커피 대용품, 이런 식의 아이템들을 계속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 다니면서 공모전을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죠. 이때 아예 가공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네. 졸업을 해서 제가 이제 처음 나갔던 공모전이 농식품 테드 아이디어 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인데요. 이 공모전에서 제가 상금을 너무 큰 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저는 예비 창업 단계고요. 그래서 그 최우수상이라는 상을 타서 큰 상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상금을 받기 전에 제가 이거 작두콩 커피를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이제 같이 저하고 지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제가 학교 3학년 때죠. 그 여자친구가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었고 병원에서 좀 많이 힘든 고비를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그렇게 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돈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했어요. 병원비가. 근데 그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 그게 상금이 1등을 하면 2천만 원이었고 2등을 하면 1천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지금의 와이프죠. 그 여자친구가 병원비가 한 2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모전을 정말 간절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고 그 상금으로 그 병원비를 일부 메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 공모전, 그 1천만 원을 탔던 공모전, 그 공모전의 아이템이 작두콩을 이용한 무카페인 커피 대용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도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이 작두콩 커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한테 또 한 가지 제안을 한 게, 나중에 이 작두콩 커피로 판매되는 첫 판매 금액은 전북대병원에 기부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갖고 시작을 했죠. 그때 이 작두콩 커피 사업을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저한테 큰 기회를 줬던 그 공모전에서 선정이 됐던 아이템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제 성격이 좀 게으른 편이고 좀 약간 느린 편이 있는데 정말 속도전을 내서 창업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비가 먼저 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위탁 가공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위탁 가공이라는 게 한 번 맡기면 뭐 기본, 우리가 저희가 MOQ라 하죠. 기본 수량이 뭐 10,000개, 20,000개, 또는 저는 작두콩이다 보니까 로스팅을 해준 데가 많이 없어요. 커피 로스팅 해주는 업체에서도 워낙 특이한 콩이고 또 작두콩이 그 성인 남자 엄지손가락만한 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에 무리가 간다고 위탁 가공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한번 농업인은 후계 농업 경영인은 선정이 되면 이때 농업 정책 자금이 나오는데요. 그 자금으로 공장을 한번 알아볼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 전북 익산에 농림부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요, 저처럼 아이디어는 있지만 뭔가 기반이 없는 그런 농식품 기업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모전을 했을 때처럼 정말 간절하게 입주 발표를 했고 정말 다행히도 저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입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생겼죠. 뭐 안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공장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계를 사다 넣어야 되잖아요. 기계를 장비를.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농업인 후계농 자금으로 쓰려고 했더니 뭔가 제가 기계 사는 거는 제가 이게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계를 좀 저희가 삼금융이라 하죠. 삼금융. 거길 통해서 기계를 제가 살려고 대출을 알아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던 게 저희가 요새 예비 창업자분들 보통 지원 사업들을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 때도 저도 예비 창업자 사업을 내놨었고 제가 발표 평가에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어떤 전화가 오더니 기존에 합격을 하신 분이 뭔가 좀 부정행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끄러지고 제가 차순위자라서 얼른 3달 안에 사업비 4천만 원을 집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사업 자금으로 이제 장비도 사고 기계도 사고 저희 뭐 책상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공장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상품이 그때 당시 출시가 됐고요.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티커 처리를 했어요. 뭐 디자인할 게 뭐 디자인할 돈도 없으니까요. 뭐 기성 지퍼백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제 첫 상품이 작두콩으로 만든 이 커피가 처음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팔까 이거를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농협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농협 쪽에서 좋은 제안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와디즈라든가 어떤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그래서 또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좀 많이 없었고요. 또 마침 이 크라우드 펀딩 중에 다음 저희 포털 사이트 다음 있죠.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이라고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라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농협에서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초기인데 어차피 제 제품이 팔 데도 없고 그리고 쉽게 팔리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커피 향도 그러게 뭐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작두콩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없으셨고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팔기 힘든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농협 분들의 제안으로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하게 됐었습니다. 첫 판매를. 근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거의 1,800만 원어치가 한 거의 일주일 만에 거의 1,800만 원어치가 팔렸는데요. 그때 펀딩 당시만 해도 너무 정말 잘 된 펀딩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팔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요가 있었나 봐요. 이 무카페인 커피 대용품에 대한 수요가 저도 좀 놀랬고요. 근데 혹시 제가 전에 제가 여자친구가 작두콩 커피로 판매되는 첫 판매 금액은 전에 기부를 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게 하루 지나면 뭐 300, 또 하루 지나면 뭐 800, 1000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이걸 제가 전에 기부를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나 펀딩을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왕 약속을 한 거 그래도 1,800만 원 펀딩이 끝나고 저희가 또 200만 원을 더 보태서 실제 기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인생의 첫 기부였죠. 그때 전북대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하고 또 어린이재단 친구들한테 그 1,600명 어린이한테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도 어차피 뭐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첫 출발점이 이렇게 기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느끼기에. 그리고 뭔가 사업에 대해서 저희 그린로드라는 업체인데요. 그린로드라는 이 사업체에 뭔가 철학이 되어주지 않았나 뭐 저희가 뭔가 소신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리고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농협이라든가 어린이 재단이라든가 전북대병원에서 많은 신문 기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창업한 지 거의 정말 초기죠. 그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초청이 돼서 대통령님한테 제가 창업한 얘기들을 사례를 발표를 하고요. 너무 영광스러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런 일들을 계기로 또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초반에 방송도 나가게 되고 또 주변에 또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많은 멘토분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좀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꾸지 않았나,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수출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AT 센터, 저희 AT 센터에서 저희 작두콩으로 만든 이 커피를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지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미국, 프랑스 이렇게 8개국에 수출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막혔어요. 지금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도 정말 이 작두콩이, 저희가 커피는 다 수입을 하잖아요. 오히려 다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자란 이 작두콩으로 만든 이 커피 대용품을 오히려 해외로 수출한다는 그 자체가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감회가 새롭지 않았나, 그때 당시 예,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 창업했던 얘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아이템 먼저 제가 소비 트렌드, 저는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전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 아이템을 기반으로 어떤 소비 타겟팅을 잡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저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농업 쪽으로 포인트를 다 맞출게요. 먼저 저희는 농업하면 1차 농산물이 있고 2차 가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 해서 체험 서비스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는 2차 가공품을 판매를 이제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사업 시작을 할 때 뭐 시장성, 마케팅 포인트 뭐 이런 거를 제가 알 리가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소비 타겟팅도 바꿔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어떤 키워드를 하죠. 어떤 키워드 추출을 통해서 네이버 광고를 돌리는데요. 보통 그런 것도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요.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저 처음 해봤지만요. 정말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가공만 하고 뭔가 좀 단편화된 지식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야에서 지식이 필요한 게 정말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지금은 조금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성,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 뭐 소비 타겟팅, 뭐 그리고 뭐 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템을 기반으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제 사례를 통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작두콩을 가공한 무카페인 커피 대용품,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시장성하고 타겟팅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요새 커피들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요새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커피숍이 있긴 있었지만 많이 그때도 한 40, 50대 남성분들 커피숍에 잘 안 계셨죠. 근데 요즘은 커피숍에 가도 좀 중년 남성분들도 뭐 자연스럽게 커피숍을 이용을 하고요. 그만큼 커피가 이제는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떤 기호식품을 넘어섰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너무 다들 잘 알다시피 국내 커피 시장은 정말 큽니다. 6조 5천억 시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커피 시장이 커지는 만큼 틈새 시장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피를 또 못 드시는 분들이 또 나오세요. 그렇게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가장 큰 계층이 일단 임산부,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커피를 이제 카페인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법적으로도. 그리고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수유부, 그리고 카페인을 좀 한두 잔만 마셔도 좀 가슴이 좀 뭐 심장이 뛴다거나 그런 카페인 예민하신 분들, 이렇게 카페인 섭취에 제한적인 소비자분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는요. 저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에 저희가 접근을 하려면 너무 많은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화된 경쟁을 피해서
우리는 틈새 시장으로 시작을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저희는 임산부들을 타깃으로, 저희가 소비 타깃은 좁을수록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마케팅을 돌릴 때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임산부분들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과연 저희 아이템이 얼마만큼 시장 가치가 있는지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거는 좀 최근 자료가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2014년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 대용품이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46억 원어치가 수입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판매액은 한 300억이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커피 대용품이라 해서 저희 임산부분들께서 커피를 못 먹을 때 이태리나 독일, 스위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보리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러한 보리커피 수입액이 현재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롯데라든가 어떤 다른 대기업에서도 보리로 만든 그런 RTD 제품들이 지금 요새 계속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커피 대용품 형태로요. 그만큼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뭔가 커지는 시장, 커피 대용품 시장이죠.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저희는 보리커피가 아닌 저희는 국내에서 나는 이 작두콩이란 콩을 가지고 커피 대용품 시장에 이제 가공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디카페인이 아닌 완전한 무카페인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커피 메이커용이라든가 이런 기본 제품들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캡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스프레소에다가 제품을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저희 캡슐 제품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캡슐을 드셔서,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에 수출을 보냈을 때 그쪽 바이어분이 제안을 했던 게 캡슐로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저희가 작두콩 커피를 캡슐로 만들었고요. 그 만든 제품을 좀 다시 보내는 건 좀 지금은 좀 아쉽게 좀 코로나 이후로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수출 쪽이, 그래서 이런 제품군도 지금 소비 트렌드에 맞게 그냥 단순한 작두콩 커피를 넘어서서 캡슐이라든가 액상이라든가 드립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성향에 맞게 제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작두콩 커피는 틈새 시장을 봤어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내가 창업을 해서 수많은 출혈 경쟁을 피해서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틈새 시장으로 시작을 한 게 작두콩 커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저희 제품은요. 네,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저희 제품은요. 2리터에다가 바로 타서 먹는 액상차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해서 개발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너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이터죠. 1인 가구 증가.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볼 때도 서울 경기권에 40세 미만 분들 중에 4명 중 1명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1인 가구가 정말 증가를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식품 트렌드도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생수를 사다 드세요. 보통 인터넷에서 6개짜리 6개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를 생수를 다 사서 드시거든요. 근데 정수기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정수기를 들이다 보면 뭐 달달이 나가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필터 교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생수를 많이 사다 드시는 제 주변에도 그랬고, 전 그래서 이 생수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니까요, 저는 생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차음료가 커지는 시장을 전 봤었거든요. 저희가 차음료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대용차, 뭐 우엉차라든가 보리차라든가 보이차라든가 이런 대용차 시장하고 저는 생수 시장을 좀 많이 유심히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해봤죠. 과연 생수가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 근데 저는 위메프나 쿠팡 11번가 가장 대표적인 저희의 그런 온라인 마켓이죠. 생수가 식품군에서 단연 1등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생수가.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죠. 어떻게 또 한 가지가 생수가 또한 또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래도 2리터 물은 먹어줘야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지금 깔려 있으셔서 저는 이 생수에 뭔가 우리 제품을 접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2리터 생수병과 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는 행사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마트에서 저희는 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카트의 소비자분들이 라면하고 생수, 커피, 저희 믹스 커피 있죠.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이때 우리 대용차하고 2리터 생수병에 대용차를 적용을 하자. 그래서 나온 제품이 2리터 액상스틱이라는 제품을 뺐습니다. 기존에 지금 다행히도 이런 액상차를 기반으로 해서 2리터 생수병에 타먹는 제품이 현재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빠르게 좀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이제 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트렌드 분석을 많이 했었고 시장 가능성에서 이렇게 생수를 구매하는 그런 온라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개발을 해놨거든요. 근데 좀 기대가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네. 이처럼 저희 그린로드가 갖고 있는 작두콩 커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2리터 생수병에 특화된 이런 액상 스틱,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항상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 트렌드가 가장 큰 틀이잖아요. 이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계속 좁혀갔던 것 같아요. 이 좁혀가서 과연 이게 아이템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나 작두콩 커피는 틈새 시장을 노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2리터에 특화된, 이 생수병에 특화된 액상차는 좀 대중화에, 좀 대중성에 맞게 그렇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농식품 쪽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농식품 쪽으로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아이템을 개발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항상 소비 트렌드를 가장 기반으로 놓고 본인 아이템을 거기에 맞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아이템이 이 트렌드에 맞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그 아이템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작두콩 커피를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무작정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틈새 시장인 거고요. 근데 정말 힘듭니다. 작두콩 커피라는 게 시장성이 좁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 대용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은 어떻게 보면 생수 시장, 그리고 1인 가구 시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했는데요. 나중에 아이템 개발하실 때 그런 소비 트렌드 분석 그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판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업체예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죠, 스타트업은.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케팅 자금이 없어서 정말 저자본으로 열심히 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코로나를 겪게 됐고, 저희가 지금 어떤 판로를 뚫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존 판로는 저희 당연히 개인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면세점, 백화점,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 이쪽으로 저희가 제품을 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제품을 팔다 보니까 단점들이 보였어요. 그 각 채널들에. 먼저 오프라인은 먼저 장점이 많죠. 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마트나 이런 곳에는 대량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비싸죠, 오프라인은. 그리고 입점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라든가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너무 많은 기간이 소비가 되고, 그리고 혹시 안 될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입점이 됐을 때도 제가 사업 확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형마트에 많은 양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장 확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 확장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입점을 하더라도 이제 마트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행사라든가 1+1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마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뭐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요. 그런 또 준비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마트에 대해서 입점은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마트도. 네, 그래 봤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트에 가서 보면 수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과연 우리 제품이 눈에 들어오느냐? 보통 저희 같은 마트 가서 보시면 대기업 제품이 보통 가장 좋은 매대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이 중소기업 제품, 좀 잘 안 팔리는 제품이죠.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 배치가 되거든요. 저 생각보다 매출이 잘 안 나와요, 마트에서. 그리고 당연히 원가 경쟁도 대기업 제품에 따라갈 수도 없고요. 비싸죠, 중소기업 제품은.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입점을 하더라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팔아야겠다, 이 마트에서. 그럴 경우에는 행사 직원이라든가 그리고 진열 사원을 둬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대해서 한번 겪은 점인데요. 제가 저희도 웬만한 온라인은 다 입점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트보다 수수료가 낮고요. 입점 절차가 간소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택배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발주나 배송이 간편합니다.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온라인은. 요새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창업 쪽으로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팔던 물건을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가시는 상황인데요. 그럴수록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하다못해 온라인은 특히 최저가 경쟁, 가격이 서로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너무 심각한 경쟁 속에서 제가 노출을 하기 위한 이 광고비, 치명적이죠. 정말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작두콩 차를 쳤을 때, 저희는 작두콩 차는 아니지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작두콩 차를 쳤을 때 상품이 2만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상품이.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광고를 걸어서 팔아야겠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 키워드당 클릭당 광고비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 제가 작두콩으로 키워드를 걸고 1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틀 만에 100만 원이 소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근데 클릭을 했을 때 과연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조조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온라인이. 그리고 노출 경쟁이다 보니까 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비만 많다면 제가 온라인에서 뭐 네이버 배너 광고도 해보고 뭐 광고비만 많이 준비가 돼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창업을 할 때 광고비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올 초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틈새팔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그린로드 업체 제품을 가지고, 야, 이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런 단점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이색적인 판로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적은 광고비로 노출이 잘 돼야 되고, 마트에 비해서 입점 부담이 좀 최소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 판로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좀 나가다가 좀 안 팔리게 되면 또 금방 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 회수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적은 광고비, 그리고 마트에 비한 입점 부담 최소화, 고정판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 식당 가보시면 이런 거 보셨어요? 식당 매대 앞에 두부과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재밌게 봤었어요, 이 두부과자를요. 제가 한 번은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는데 손님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과자를 하나 사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사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과연 우리 제품도 이런 두부과자 매대 대신에, 두부과자 대신에 저희 차류 제품을 놓고 판매가 가능할까? 어차피 노출 싸움이잖아요. 근데 식당 앞에 저희 매대 제품만 있으면 저는 팔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저희 거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있으면 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군 중에서 좀 일반적인 제품군이 있죠. 기존에 뭐 작두콩 커피는 임산부분들이 타겟이다 보니까 좀 이부 작두콩 커피는 납품을 안 하고, 대신에 작두콩 차나 우엉차나 돼지감자차나 좀 일반적인 좀 중년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차류 제품,
이런 제품을 한번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 이런 두부과자처럼 식당에다가 물건을 팔아보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음식점을 분석을 했어요. 네. 저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다 보니까 먼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라북도, 저는 익산에 있으니까요. 전라북도에 있는 음식점 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음식점 수가요. 전라북도에 있는 하나로마트 수가 14개거든요. 14개. 근데 그 하나로마트 하나를 뚫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서류 그리고 담당자를 만나고 한 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로마트 하나를 이렇게 뚫기 위해서. 근데 14개의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보는데요. 하나로마트는 전라북도에만요. 근데 전라북도의 음식점 수가 18,000개입니다. 18,000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보다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시장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세워봤죠. 두부과자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두부과자를 일단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제품을 10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반품 조건을 완화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판매되는 수익에 저희가 하나로마트가 보통 25%거든요. 25%에서 시작을 해요, 수수료가. 근데 저희는 30%를 식당주분께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식당주분이 어필할 수 있게 그런 조건들을 잡아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이 이제 직접 저하고 저희 팀원이 이제 직접 발로 뛰면서 영업을 했었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 뚫리는 거예요. 식당 주분들이. 그냥 저는 좀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하루에 10군데를 가면 한 군데가 뚫릴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10군데를 가면 4군데가 받아주세요. 저희 매대를요. 생각보다 너무 영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업을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주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가 좀 쌀쌀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차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소비자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다가 저희 작두콩차나 우엉차나 돼지감자차, 좀 알려진 일반 대용 차류, 그리고 뽕잎차라든가 이런 제품도 보시고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셔서 사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발주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하나로마트에서 한 개 매장에서 발주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제품은. 근데 식당 하나에서 발주 들어오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괜찮다, 이 팔로가. 그래서 영업사원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이쪽을요.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터져 버렸어요. 저희는 이 식당 영업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로마트 아니면 네이버 광고비 써서 광고 돌려서 물건 파는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회전도 빠르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박스 단위로 딱딱딱 배송을 나가게 되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저희 영업을 해주는 저희 팀원이 못 다니게 돼요, 영업을. 순간 좀 힘들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식당분들이 또 장사가 또 다들 안 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너무 당황을 했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위기였고요. 그래서 등기로도 영업을 해보고, 무슨 팜플렛으로도 영업을 해보고, 온라인 카페, 식당 주인분들이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영업도 해보는데요. 정말 시기가 안 좋아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받으세요. 완전히 위축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식당 쪽을 좀 내려놓게 됐죠, 잠시.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서 안 드시는 대신에 집에서 집밥 많이 드시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집밥을 드시니까 저희 직원의 남자친구가, 아버님이 그 남자친구가 반찬 전문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찬 전문점이 매출이 30% 40%까지 계속 오른대요. 근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집에서 집밥 외식 안 하고 집밥을 많이 먹으니까 계속 반찬 전문점이 인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죠. 저희 팀원한테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식당 영업도 어차피 좀 힘들고 좀 눈치 보이고 좀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같은 영업하는 거 반찬 전문점에다 영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식당 대신 반찬 전문점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반찬 전문점이 요새 장사 잘 되잖아요. 그리고 식당에다가 저희 차류 제품을 놓는 것보다 반찬 전문점에 저희 제품을 놓으니까 더 어울렸나 봐요. 이게 저희 쉽게 생각해봐도 반찬 전문점에 가면 김도 있고 이런 그 기성 제품을 팔잖아요, 한쪽에. 그래서 저희 제품을 놓게 됐죠. 반찬 전문점에 시범 적으로 몇 개 놔봤습니다. 익산 쪽에. 근데 반찬 전문점 매출이 잘 돌더라고요, 저희 차류가. 그래서 지금은 이 반찬 전문점으로 완전 영업 타겟팅을 잡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제 주변 창업하신 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반찬 전문점으로 이렇게 팔로를 뚫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대부분 창업자가 이렇습니다. 식품기업 하신 분들은 백화점 납품해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뭐 백화점 납품하면 뭐 마트 입점하면 정말 끝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로마트 중앙이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이래 사업을 하지만요. 정말 위험 부담도 크고 수수료 부담 그리고 마트 입점하더라도 뭔가 영업사원이라든가 그리고 진열 여사님 그리고 행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생각보다 중소기업 제품 잘 안 팔려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을 바꿔 딱 생각해봐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될 거예요. 과연 나도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 가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목표치를 바꿨어요. 우리만의 판로를 찾자. 그래서 저희는 반찬 전문점 쪽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반찬 전문점도 체인점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렇게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런 반찬 전문점에 어떤 그런 합리적인 제안을 통해서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판로를 좀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작두권 커피 저희 아이템 사례를 통한 시장 분석, 그리고 2리터 생수 전용 액상 사료종 시장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틈새 팔로 저희만의 고정 팔로를 찾기 위한 그러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렇게 다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제가 전문적으로 뭔가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드리고 저는 이 역량은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창업하시는데 그리고 아이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반찬 전문점 같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판로들이 또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네일샵, 미용실 저는 모든 것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즘 고민을 하거든요. 오히려 입점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시고 제조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판로들도 적극 고려를 해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